미리 인사는 다 드렸지만 그래도 오늘 김현준 작가님과의 만남 저는 진행하게 된 문학평론가 허이라고 하고요. 오늘 김현준 작가님의 취미로 글쓰기라고 하는 전자책 관련한 이야기, 에세이를 쓰는 방법, 또 에세이를 쓰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듯한데요. 저도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취미로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많은 분들에게 분명히 관심이 있고 또 충분히 좀 공감할 만한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가님이 직접 준비해 주신 이 영상을 토대로 질문을 좀 드려가면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준 작가님 옆에 계신데 네. 그래도 인사. 안녕하세요. 취미로 글쓰기의 저자 김현준입니다. 와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은 행사를 강사를 하면서 하게 됐는데 이렇게 작가의 만남 행사는 못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뜻깊은데 저한테 배우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작가의 만남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줘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게 되는 예지 영감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저는 이런 자리를 생각을 하면서 몽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진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가님의 소개 하기 전에 이렇게 오늘 진행이 됩니다. 작가 소개, 제목의 의미, 책의 과정, 책 속 이야기, Q&A 시간인데요. 김현준 작가님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92년생이시고 2017년에 레귤러 가족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등단을 하셨고 또 본인의 소개에 의하면 탁월한 몽상가다. 네. 삶에 대한 열정이 많아서 글을 쓴다라고 하셨습니다. 글을 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삶에 대한 열정이 많다. 그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적고 계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좀 다른 분들, 제 학생들 보면은 직업이 있는데도 글까지 쓰시더라고. 그걸 보면서 더 열심히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리고 저도 누가 시키지 않은데 글을 쓰는 거여서 다른 일도 하면서 글까지 썼던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삶에 열정이 많아서 계속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질문들이 또 소설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좋은 작품이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삶에 열정이 많아서 끊임없이 저한테 작품으로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정말 열정이 많다고 느껴지시는 게 작가님과 제가 사실 오늘 초면이에요. 그래서 네, 직접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 어떻게 이제 연락을 하게 됐느냐 잠깐 이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걸 정말 계정만 파놓고 거의 활동하지 않는데 거기에 어느 날 그 DM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작가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혹시 진행을 맡아줄 수 있겠느냐. 보통은 출판사라든가 이제 다른 쪽에서 어떤 기관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작가님이 이렇게 직접 연락을 하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김현준 작가님의 제가 여쭤보니까 왜 저를 좀 컨택하셨냐 그런 것도 여쭤보고 뭐 글에 대한 여러 가지 감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면서 같이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확실히 삶에 대한 열정이 되게 넘치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적극적인 활동도 하시는구나 싶었는데요. 작가님이 이제 내신 책이 취미로 글쓰기와 또 오른쪽에 있는 게 김현준의 원데이 포인트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하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네. 저 하트의 의미는 뭔가요?
이걸로 오늘 하겠다 해가지고 아. 강조. 마음 네, 강조. 인스타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요. 네. 저 하트가 뭐지? 혹시 무슨 숫자일까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그렇군요. 네. 저도 책을 이제 2권 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는 평론집이고 하나는 에세이이긴 한데 아주 큰 대중적인 주목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글을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한 위안 같은 게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표현하고 싶다 이런 동기로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 이 취미로 글쓰기에 이렇게 적고 계세요. 단 한 번도 취미로 글을 써보지 못한 저에게 그리고 이 책을 적어줄 당신에게 주는 메시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는 믿기지 않겠지만 한 번도 취미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때 이제 작가가 꿈이어서 그때 이제 작가 되기 위한 습작을 했고 그리고 그때 학생 때 무슨 글쓰기 대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상을 타기 위해 또 연습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는 등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등단작을 써서 또 취미로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가가 된 후에는 작품을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몸에 힘을 주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한 번도 글쓰기를 취미로 해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배우시는 학생들은 거의 다 취미로 글쓰기를 신청하셨다가 이렇게 몸에 힘을 빼고 썼는데 작가가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이 에세이집의 제목이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나도 애초에 처음부터 저렇게 취미로 글을 썼다면 26이라는 나이보다 조금 더 일찍 등단을 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힘을 빼고 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가르침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면 긴장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무리한 걸 써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어색함을 느끼게 되고 하는데 자연스러움을 표현한다는 것이 여전히 저에게는 어렵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제 태도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취미로 정말 쓰신 건지 처음에는 나도 한번 원래는 소설만 썼으니까 이제 취미로 에세이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모아서 에세이집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집필 과정도 좀 궁금한데 많은 작가분들이 저마다의 집필 스타일이 있잖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좀 글을 쓰시나요? 저는 일단 작업실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작업실이 있는 분 많잖아요. 근데 전 없고 카페에서 주로 쓰는데 카페에 쓸 때 게릴라식으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노트북 피고 쓰고 갔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쓰고 하는데 제가 그 작업실 그게 없는 이유가 그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그 공지영 작가님이 쓰신 에세이 중에 잘 나가는 작가들 공통점은 작업실이 없다 뭐 이런 글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작업실 있으면 오히려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글이 안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글 써서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작업실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쓰는 게 좋은 게 뭔가 커피 한 잔 시켜 먹으면서 좀 기분도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글을 쓰고 또 이 카페 저 카페 옮겨 다니면서 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곳에 가면 또 새로운 영감이 들고 새로운 기분이 들어서 글을 쓰는 게 카페에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취미로 에세이를 다 카페에서 썼어요. 네. 네. 저는 작업실은 따로 없고 그냥 집에서 글을 쓰는데요. 저하고 사실 정반대의 글쓰기 태도를 이제 갖고 계신 건데 저는 그런 카페 같은 낯선 장소에 가면 글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집중이 자꾸 깨져서 그러니까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작업을 우리가 많이 하긴 하지만 옆에서 담소를 나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다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고 사실 또 다른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늘 품고 있지만 제가 그러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이동하시면서 글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부러워요. 그런 어떻게 보면 감각을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실히 젊은 작가는 다르구나. 젊으신데. 네, 저요? 네. 그리고 작가님 그 글을 쓰실 때 아이디어도 어디에서 주로 얻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주로 제 일상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제가 쓴 것 중에 춤을 본다는 것, 춤을 쓴다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또 제가 춤추는 거 좋아해요. 그 글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몸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몸을 써야지 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춤을 되게 한때 작년에 완전 여러 가지 다 배웠어요. 비보잉, 팝핑 뭐 이런 거 다 배웠어요. 한 번씩. 그래가지고 현대무용, 발레 다 배웠는데 거기서 그렇게 저의 일상을 통해서 나온 것도 있고 또 클럽 가는 여자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떤 남학생이 저 클럽 가는 거 좋아해서 이걸로 한번 재밌게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찔러주는 소재도 있어요.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또 뒤에서 말하겠지만 사람과 산이라는 파트는 또 제가 강연을 하려고 써놨던 강연 대본인데 그거를 에세이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 클럽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놀랐던 게 사실 클럽을 가는 것 자체가 당연히 뭐 즐길 수 있죠. 작가님. 근데 이제 에세이라고 함은 이른바 중수필처럼 어떤 진지한 철학적 사유를 담아서 뭐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클럽 간 얘기, 난 클럽 너무 좋아해 라고 이렇게 쓰신 어떤 솔직함의 태도라고 하는 게 저한테 되게 놀라웠고 에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틀을 깨줬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평적 성격에 가까운 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평론도 사실은 에세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에세이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쓰는 글이 그렇게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님의 이런 글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채롭게 느껴졌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저 작업실. 맞아요. 이게 제가 가는 카페에 있는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그냥 펼쳐놓고 쓰고 다시 오고. 그럼 오실 때마다 음료는 새로 결제하시고. 네, 그렇죠. 저 단골이에요. 가던 데만 가가지고. 보통 이렇게 카페에 한번 가셔가지고 커피 한 잔 시키고 6시간씩 막 이렇게 계시는 분들. 저는 뭐 2번, 3번 시켜 먹어요. 단골이. 네. 역시 상도덕이. 네. 좋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 아드레날린, 사람과 산, 그리고 학생 뭐 이런 주제로 또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작가님이 삶에 대한 열정이 많다. 그건 곧 어떤 아드레날린이 나의 글쓰기를 추동하는 동력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 사람과 산이라고 하면 그냥 제목만 보면 요즘에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젊은 등산족들 어디 북한산 가고 도봉산 가고 이런 얘기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사람과 요 얘기를 조금 풀어서 사람과 산부터 얘기해볼게요. 사람과 산은 저는 일단 등산을 잘 못해요. 체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이 답심리인데 거기서 가까운 게 아차산에 있는 용마산, 용마봉 거기인데 거기는 1시간이면 오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죽을 고비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내가 클럽 가서 5시까지 놀고 아침 7시에 다시 일어나서 수업하는 게 더 괜찮다 그걸 느꼈어요. 비교해봤는데 그게 더 살만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한라산도 타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타는 게 아니라 마시는 네, 거지? 마시는 거. 그 한라산 소주 아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저에게 있어서 어느 산을 오르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저는 항상 제가 했던 몸상인데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글쓰기로 산을 올랐던 것 같아요. 20대를 되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글쓰기 산악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이 사람과 산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사람과 산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려고 써놓은 강연 대본을 에세이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서관 작가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분 이번에 나를 위한 노래로 강연 대본을 이렇게 에세이로 바꿔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일단 제가 20대를 거의 다 책 읽는데 인생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책 읽을 때는 고립되잖아요. 산에 고립되듯이 사람 못 만나고 그래서 고독하게 읽었는데 근데 제가 책을 읽었던 그 모습이 되게 학생들이 인상 깊었대요. 제가 어떻게 읽었냐면 그 21살 때부터 도서관에 살았어요. 근데 도서관에 가면은 한 번에 10권 빌릴 수 있는 데가 있고 7권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그걸 다 빌려요. 왜냐면 저는 책을 되게 빨리 읽거든요. 속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한 번에 다 읽고 또 반납하고 그래서 하루에 도서관에 2번, 3번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됐을 때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으려고 했던 게 이회수 작가님 좋아했는데 그분이 대학 시절에 그 도서관에 있는 책 다 읽었대요. 그 말 듣고서 나도 한번 똑같이 따라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가방에 책 넣으면 무겁잖아요. 10권. 그런데 집에 등산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을 가지고 거기다가 책을 넣었어요. 근데 등산 가방이 다 경량 가방이에요. 그래서 되게 디자인이 안 예쁜데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많이 넣어도 그래서 거기다가 책을 넣고 다니면서 네, 독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산을 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학생들이 되게 인상 깊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다니다가 예전에 독자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독자가 그 히말라야 등반 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짐 들어주는 짐꾼 포터가 있어요. 그분이 거의 포터 역할을 해줘가지고 나한테 짐 들어주면서 작가님 책 앞으로 계속 열심히 읽으시라면서 짐 들어주면서 그런 포터 역할 해주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그 정말 산 오르듯이 독서를 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했었어요. 작가 생활할 때. 그때 그 히말라야 오르시는 분들은 로프를 메고 이렇게 오르시잖아요. 줄. 근데 저에게도 로프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줄넘기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최고 9,000개까지 해봤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근육이 붙고 살이 많이 쪘는데 근데 그때는 진짜 37kg까지 뺐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질 정도로 뺐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하루키가 작가는 군살이 붙으면 끝장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좀 몸소 느껴지는 게 약간 살이 찌면은 몸이 늘어져서 초고가 빨리 안 나와. 졸리고 그래가지고 정말 글 잘 쓰시는 분들 보면 김영하 작가님 보면은 하룻밤 만에 단편 소설 하나 써가지고 문학상 받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써야지 성공하는구나 해가지고 빨리 쓰려고 살을 뺐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인터뷰 중에 다이어트 하듯이 글을 쓰고 싶다. 네. 뭐 내면에 다이어트를 하면은 계속 자기 몸을 들여다보고 인바디 체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내면에 들여다보는 게 다이어트 하는 게 글 쓰는 거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터뷰 했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산악 문학을 썼었어요. 네. 소설가라면 다 자기만의 산악 문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썼던 단편 소설 제목이 고비였어요. 그래서 글쓰기 할 때도 그만두고 싶은 고비가 되게 자주 찾아와요. 그래서 고비의 내용이 그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산악인이 이렇게 산을 오르는데 산악 투어라는 그 스폰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한 번 더 올라보자, 기록을 더 세워보자 하면서 꼬드기로 해요. 근데 얘가 그만뒀던 이유가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애인 거예요. 근데 히말라야 오르면 고산병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걸려서 이렇게 마지막에 죽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건데 그 주인공을 어떻게 영감이 왔냐면 그거는 또 저희 아버지가
그 서울대 가시려고 공부하시다가 폐결핵 걸리셨었어요. 그래서 옛날 분이시니까 폐결핵 걸리신 분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주인공이 폐결핵 앓고 있는 걸 했는데 그 저는 그 원래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정말 대단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야 깨닫고 효도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저에게 아버지는 그냥 서울대 나온 바보였어요. 왜냐면 아버지 서울대 가셨군요 결국. 네, 아버지 별명이 서울대 나온 바보예요. 왜냐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평생 없으셔서 공부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별명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의 평상복이 등산복이에요. 그래서 등산복을 평상복처럼 입으시고 항상 등산을 다니셔요. 그래서 아 저랑 아버지는 아직도 산을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그런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아버지가 멋있게 느껴져서 나는 한 번이라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봤나 해가지고 예, 영감을 얻어서 그런 고비라는 소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산이라는 에세이 이거는 좀 길어요. 다른 거에 비해. 다른 거는 1.5장 정도인데 이건 2페이지, 3페이지. 그런데 그 이유가 에세이 그 강연을 에세이화 해가지고 길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방금 말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 저도 지금 이제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이 있거든요. 딸이 나중에 아빠를 뭐라고 생각할까 생각과 또 작가님이 참 벤치마킹을 잘하시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정 작가의 작업실 없는 잘 거. 나가는 작가의 작업실이 없다. 김영하 작가나 하루키 작가가 작가에게는 군살이 없어야 날렵하게 어떤 글을 쓰는 스타일로 바로바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못하거든요. 그렇게 거의 뭐 집념을 가지고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놀랍게 생각이 되고요. 아드레날린도 아까 뭐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충분히 짐작은 되는데 이 작가님의 이 글 아드레날린을 보면 사실 부모님 그 장롱에서 부모님의 피임 기구를 발견했다 이런 문장으로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언니가 읽고서 네 얘기만 하면 되지 남의 얘기 부모님이 갑자기 들어오셔. 근데 저는 그렇게 좀 약간 자극적이게 시작을 했거든요. 아드레날린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잠시만요. 네.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저는 아드레날린이 글을 쓸 때 되게 넘쳐 흘러가지고 주체를 못하는데 약간 성적 호르몬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했고 또 파울로 코엘료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글을 쓸 때 아드레날린이 솟구쳐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네. 그래가지고 영감이 넘쳐 흘려가지고 주체를 못해서. 근데 제가 20대 때 저는 남자를 못 만났어요. 글 쓰느라. 그래 진짜 얼마나 치열하게 그래서 근데 20대 때는 혈기왕성한 에너지 넘치는 나이잖아요. 근데 그게 글쓰기 영감으로 많이 와가지고 그때 글을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글로 다 표현이 됐었고 저는 잘 때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영감이 넘쳐가지고 그 정도였고 또 길에서 글 썼던 적도 있어요. 길 가다가도 영감이 넘쳐 흘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 흥분 호르몬 이거에 좀 중독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음악도 엄청 센 음악 들어요. 막 이 사람 무대에서 저렇게 소리 지르려면은 주량 소주 몇 병 되겠다 이런 느낌 드는 그런 가수들 노래 들으면서 좀 이렇게 한껏 텐션 업 시키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아드레날린 중독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작가님의 혈액형이 A형이고 MBTI 요즘에 이렇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게 INFJ라고 인프제라고 불리는 일종의 내향형 인간 맞아요. 으로 그 정보를 알았는데 사실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A형의 인프제인데 저와 그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시고 저는 아드레날린이
넘쳐 흐른다라는 경험을 사실은 저는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고백을 들을 때 신기했고 뭔가 그 음악도 되게 센 걸 좋아하시는 클럽 음악 같은 거 많이 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아 역시 MBTI나 스펙이 맞는 게 아니구나 그 스펙트럼이 되게 넓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하튼 그러한 이제 열정이라고 하는 확실히 이제 작가님의 어떤 자세로서 각인된 것 같고 저기에 보면 이제 학생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생 1은 학생이 제가 강사도 하고 있어서 학생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기억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트랜스젠더 준비했던 학생인데 그래서 제가 학생 1에다 그 학생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기억이 남지만 이 학생이 저한테 배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로 그 선생님 인터넷에 F64라고 쳐보라고 자기가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이게 성주체성 장애라는 병이에요. 그래서 반대의 성을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 계속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전 상관없어요. 그 전에 레즈비언 학생도 있었는데 정말 학생이 좋았고 그래서 이런 편견 때문에 좋은 학생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편견이 없어서 괜찮다 해서 듣게 됐는데 이 학생이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했어요. 인천 사는 분이어서 근데 남자분인데 남자에서 여자로 되고 싶은 분인데 되게 남자답게 생기셔서 전 처음에 전혀 눈치를 못 챘거든요. 네. 근데 되게 귀엽게 생기셨어요. 체격도 174에 87kg 뭐 이래가지고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자기 뭐 여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제가 이분이 뭐 성형을 하시고 또 뭐 호르몬 주사 맞으시고 그런 과정을 지켜봤어요. 근데 제가 글쓰기 선생님 아니면 어디서 이런 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이 지금은 그만뒀지만 지금도 되게 친하게 문자를 자주 해요. 근데 제가 허이님은 잘 모르겠지만 허이님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이 문자 답장이 되게 느려 카톡.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답장을 칼답장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짜증나서 나는 남자랑 카톡 안 하고 트진 학생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진짜 답장 빠르고 되게 섬세하게 저를 위로해줘요. 그냥 오늘 뭐가 힘드신데요 이러면서 되게 위로해주고 그래서 때로는 남자친구처럼 때로는 여자친구처럼 저를 위로해주는 트진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학생이 되게 웃겼던 게 저 같은 여성이 되고 싶대요. 깊이 있고 남자답고 그래가지고 진짜 웃겼거든요. 제가 한 번도 여자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그냥 별로 여성스럽지도 않고 그냥 막 사는 자유로운이어가지고 그런 말 들었을 때 되게 웃겼고 되게 기억에 남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또 특이한 게 저한테 시를 쓰고 싶다고 왔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에세이도 썼어요. 그때는 시가 안 나고 에세이가 나온다. 그래서 에세이를 썼는데 뭐 내비게이션이라는 에세이 썼었는데 그 내용이 엄마는 항상 뭐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이 학생이 또 깊이 있어가지고 글도 잘 쓰시더라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학생이에요.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데 강사로 산다는 것이라는 또 글이 있어요. 글쓰기 강사로 산다는 삶이 또 어떤 걸까? 사실은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또 사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학문적으로 그 글을 가르치는 것과 또 다른 형태로 이른바 취미로 글쓰기라는 주제로 글을 가르치는 게 다를 것 같은데요. 이 강사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강사는 너무 매력 있는 직업이고요. 저는 작가 하다가 강사가 된 건데 작가보다 강사가 더 체질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사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작가 생활할 때는 사실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근데 강사 생활할 때는 좋았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작가는 노력한 거에 비해 돈을 못 버는데 강사는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좋은데 근데 사실 저는 글쓰기 강사라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존감이 높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장강병 작가가 글 쓰는 사람들 인기가 없다 뭐 이런 글 썼어요. 또 그거 보고서 아 그래서 내가 글쓰기 강사여서 지금 남자친구도 없고 나만 결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글쓰기 강사 말고 좀 더 매력적인 필라테스 강사 뭐 이런 거 했으면 지금쯤 남자친구가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 TV에 나오시는 이지영 1타 강사님도 좀 잘못했어요. 머리 염색해서 목소리 닮았잖아요. 걸걸한 것도. 지금 오늘 제가 기관지염 걸렸거든요. 네, 근데 그 이지영 강사님이 과목이 윤리와 사상인가 그 별로 인기가 없는 과목인데 그걸로 1타 강사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글쓰기 1타 강사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저도 이렇게 희소성을 갖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강사를 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계속 만나잖아요.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근데 제가 작가 생활 2년 동안 할 때 사람을 거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몰아서 만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끊임없이 만나는데 그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글쓰기 강의를 하실 때 주로 하시는 분야가 어떤 장르인가요? 소설, 웹소설, 에세이 이런 거 가르치고 거의 이 세 가지. 네. 그렇군요. 소설, 웹소설, 에세이. 네. 그걸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거의 근데 원래 저는 소설을 위주로 했어요. 근데 에세이 배우는 학생이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에세이가 소설보다 쓰기 쉽거든요.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 왜냐면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 재능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쉽게 쓸 수 있는 게 힘 빼고 쓸 수 있는 게 에세이여서 에세이 쓰는 학생들이 그래서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에세이를 비롯하여 모든 글쓰기에서 작가님이 제일 학생들에게 강조하시는 네. 건 뭐예요? 저는 구체성이요. 구체성. 모든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게 구체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소설을 쓸 때도 예를 들면 맥주를 마셨다랑 하이네켄을 마셨다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되고 또 예전에 전 남친이 회사원이었는데 걔가 자기 보고서 쓸 때 자기는 그냥 어떤 커피라고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무슨 산인지 그런 걸 요구했다. 그래서 보고서 글쓰기도 구체성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글에서 요구하는 게 구체성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것을 재현할 때 네. 리얼리티를 네, 살려야만 네,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네. 제일 중요하다. 확실히 그걸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맞죠. 그걸 강조하시는군요. 또 여자 네. 저 글도 있는데 저건 또 어떤 내용? 저게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 이야기 하면서 시작되는데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근데 페미니스트 작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는 버지니아 울프는 여자에게 중요한 건 그 자기만의 방과 그 글을 쓸 수 있는 돈 뭐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돈과 그리고 샤넬백 이런 백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자에게 마치 차가 중요한 것처럼 꼭 네. 샤넬이려나 해? 디올백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여자에게 능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능력 없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대 때 아직 준비 기간일 때 그때 항상 기도를 해서 나 능력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여자로서 사는 삶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21살 때 처음 필라테스를 했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40살의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자기한테 자기 친구들이 나도 너처럼 일하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21살이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분을 보면서 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일하고 싶고 능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버지니아 울프는 지금 많은 작가들에게 또 중요한 영감을 주고 있는 소설가인데 자기만의 방이라고 하는 에세이는 참 많이 알려진 책이죠.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시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창구가 많지 않았잖아요. 요즘에는 달라졌다라고 하지만 그 시절만 해도
여성 작가가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하면 뭐하러 밖에 나가냐 지금 써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또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한데 그게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버지니아 월프가 그 점을 이제 꼬집으면서 여자가 글을 쓰기 위해 필요한 건 방과 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 키워드를 들었던 것인데 작가님은 또 독특하게도 이제 가방이라는 것으로 하지만 그 가방을 치환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 내가 가져야 하는 어떤 능력을 개발시켜야 하는 그럼으로써 내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음주 수업이 나와가지고 음주도 능력이겠구나. 술 잘 드세요? 저는 술을 못해요. 아 전혀. 네. 어.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작가님의 글을 읽으면서 네. 저하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건 똑같은데 거의 핵심적이었던 상반된 이미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서 궁금했어요. 네, 음주수업. 음주수업이 뭐냐면 저는 커리큘럼을 제 마음대로 짤 수 있는 강사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짰는데 그 중에 인기 있는 두 가지가 성애물 잘 쓰는 법이랑 네, 음주 수업이에요. 그래서 둘 다 자극적이에요. 네, 그렇죠. 성애물 잘 쓰는 법은 그 한 학생의 예를 들자면 레즈비언 학생이 뭐 연애 소설을 써왔어. 근데 너무 착하게만 그린 거야. 근데 우리가 뭐 연애할 때 뭐 어두컴컴한 데도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그런 솔직하게 우리만의 은밀한 성도 있을 거고 그런 걸 쓰는 게 좀 더 사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넣으면 조금 약간 이 부분에서 자극적인 면도 있을 거고 또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수도 있거든요. 지금 믿기지 않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저한테 19금 쓰겠다고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다 여자분들이고 둘 다 20대였는데 둘 다 직업이 사장님이었어. 그러니까 돈에 대한 중요성을 더 아는 거죠. 그래서 터질 것을 네. 쓰는. 19금이어야지 한 명이라도 클릭을 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와서 그래서 한번 저는 평소에 글쓰기 이론책을 되게 좋아해서 자료조사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성애물 잘 쓰는 법 그런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해서 한번 수업에 넣어볼까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았어요. 네. 그래서 성애물 좀 넣어서 당선되신 주부님들이 많은데 또 주부님들이 이제 레벨이 없으셔요. 말레빗인데 그래서 진짜 제일 잘 쓰셔요. 네. 그래서 주부님들이 잘 쓰시고 남학생들은 그냥 해달라고 막 자기도 수업 해달라고만 하고 잘 쓰는 건 주부님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걸로 효과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성애물 수업은 그거고 그리고 음주 수업은 말 그대로 술 마시면서 수업하는 건데 뭐 국문학과나 문예창작과 가면은 교수님들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꼭 뭐 번개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술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저도 그런 걸 수업에 한 번 넣었어. 근데 처음에 학생들이 의뢰하면은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음주 수업 있다고 말하진 않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없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거의 수업은 안 하고 거의 술 마시면서 노는 건데 학생들이 이 수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면 선생님에게 술 마시면서 듣는 글쓰기에 대한 열정의 몸짓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 같은 거 저한테 말하고 그래서 이 수업도 인기가 많고 또 어떤 학생은 이 수업만 하고 나면 다음 작품이 당선이 돼. 그래서 즐기면서 썼던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인기 있는 수업이에요. 성형을 잘 쓰는 거 네. 보여줬어. 귀가 쫄깃해지는 커리큘럼인데 사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도 있고 또 그걸로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쓴 분이 여성분이에요. 주부이신데 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골적인 성의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놀라게 되는 그런 책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소구력을 좀 충족시키는 부분도 있고 사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층적이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을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윤리적으로 쓰는가도 사실은 중요하겠죠.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또 수업에서만 다루면 좀 딱딱해지기 쉬운 그런 가르침들을 좀 더 말랑말랑하게 유연한 방식으로 진행하신다는 걸 보고 저는 술을 못하지만 학생들과 티타임은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랑 차를 안 마실 것 같기도 하고 왜요? 선생님 바쁘다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작가님의 취미로 글쓰기 이렇게 책 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미리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 또 궁금한 Q&A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실 것들 예.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죠. 그 아까 전에 그 사람과 거기서 글쓰기를 할 때 거의 등산처럼 했었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등산은 약간 정상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글쓰기를 할 때 어떤 목표? 뭐 어떤 걸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힘들게 끝까지 가려고 했는지 저는 그 강원국 작가 좋아하거든요. 그분이 강원국의 글쓰기에 그 이런 말 썼어요. 그 글쓰기로 뭔가 이루겠다는 목표를 잡는 것도 좋다 했는데 저는 글을 써서 부와 명예를 얻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글로써 나를 여자인 나를 높은 곳까지 데려다 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 사는데 높은 데까지 올라가게 해주는 도구가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별로 지금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카카오 페이지 유료 연재까지 올랐어요. 이제 제가 하게 됐어요. 카카오 페이지에 웹소설 유료 연재 하게 됐는데 누군가에게는 평생 꿈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기회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글쓰기의 목표라고 하는 거 중요하죠. 작가님이 진짜 솔직하신 게 부와 명예라는 이야기를 좀 더 향상시키는 그런 발판으로서 있는 글이라고 하셨는데 작가마다의 동기는 정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목표도 그렇고 그 작가님의 글에도 조지 오웰이 인용되어 있지만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동물농장 또 1984라고 하는 세계 문학 전지 만회권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를 쓴 조지 오웰도 글쓰기 동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지만 자신의 글쓰기 목표는 정치적인 변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작가마다의 그런 경향성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뭘 추구하는지 명확히 아는 건 확실히 글을 써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궁금하신 분들? 뭔가 적으신 것 같은데. 아니 에세이 쓰는 것보다 사실 소설 쓰는 게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은데 소설을 쓰려면 그러면 어떤 공부를 좀 하시나요? 소설을 잘 쓰려면 반소설적인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설을 잘 쓰려면 오히려 에세이, 희고, 시 이런 거를 더 많이 읽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설가들의 처지를 보면은 소설책은 10권 중에 3권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글쓰기 수업할 때 그 사는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게 또 우리가 시놉시스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다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가미가 돼서 소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반소설적인 걸 더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했어요. 풀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반소설적이라고 말씀하신 건 논픽션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픽션과 논픽션이라고 하는 장르의 구분이 된다면 픽션이라고 하는 건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허구가 그냥 허무맹랑한 형태로만 만들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구체성, 리얼리티라고 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끌어오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서 논픽션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 현실들, 허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연을 흡수하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소설 쓰기라고 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문예창 작가학과에서는 뭐 짧게는 2년 혹은 길게는 4년까지 공부하는 거고 그 뒤에 뭐 대학원 가서 계속 공부를
소설을 쓴다 라고 하는 거 정말 그 웹소설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소설과 웹소설은 또 다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적 양식은 종이책을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또 단편 소설이라고 하는 문예지에 실리는 형태 이런 식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웹소설은 말 그대로 모바일 혹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웹소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되게 많이 쓰셔야 되고 내용도 뭔가 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 절단식. 네, 절단식용을 딱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일반 소설 쓰기와 또 웹소설 쓰기는 다를 것 같은데 작가님은 좀 어떻게 차이를 두고 계시나요? 일단 웹소설이 장르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이것저것 섞어서 그렇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상력의 제한을 덜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관대할 수도 있다는 독자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네. 내가 태어났는데 날 죽인 집안에 지금 막내 아들로 태어났네 이런 회귀물, 네. 네. 빙의, 네. 환생 네. 뭐 이런 게 기본적인 네. 웹소설의 어떤 특징이긴 하니까 그걸 이제 독자들도 납득은 한다는 거죠.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맞아요. 아니라 웹소설이니까 감안하고 본다는 얘기고 그러네요. 그런 허용범 네. 하지만 웹소설 같은 경우는 또 독자들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잖아요. 밑에 댓글도 달리고 근데 일반 소설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 발표하니까 이제 피드백을 얻는데 시간도 걸리고 네. 그 피드백도 직설적이지 않은데 사실 웹소설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날것에 그런 반응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그 댓글에 휘둘리는 사람이 있고 안 휘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좀 약간 유연해질 필요도 있는데 저는 좀 반응을 보고서 결말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그렇게 바꿀 생각도 있어요. 유연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대중 앞에 내 글을 선보일 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내가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좀 별로 상처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쓴 글에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글을 발표하려고 해요. 내가 쓴 글에 책임을 진다. 혹시 더 예. 제가 이제 선생님께 희곡을 배우고 있는데요. 네, 희곡도 굉장히 그 리얼리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희곡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희곡이 있는지 혹시 평론가님도 한번 기억에 남으시는 희곡 있으시면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파우스트. 네. 그거를 영감받아서 제가 작가의 말이라는 소설을 썼었어요. 지금 연극으로 네.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그 2권 1, 2권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걸레가 될 때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그 플롯을 다 짜가지고 그거에서 영감 얻어서 작가의 말이라는 소설을 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반소설적인 걸 읽어야지 소설을 더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파우스트. 희곡에 관심이 있으시다. 네. 저는 무대화하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희곡이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고전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는 사람이라 희곡은 우리가 그 원형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잖아요. 소포클레스의 희곡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나 안티고네나 이런 작품들이 전부 다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로만 읽는 게 아니라 희곡 형태로 구현된 것이고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대에서 울고 웃고 코러스가 울려 퍼지는 걸 들으면서 감동도 느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 고전이 갖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하지만 아주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현대 희곡으로 넘어오게 되면 파우스트 괴테는 소설도 썼고 파우스터 같은 것도 썼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유명한 현대 희곡 작가들이 많으니까 가령 저는 배삼식이라고 하는 희곡 작가를 좋아합니다. 배삼식이라고 하는 희곡 작가는
지금 현재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기도 한데 그분이 쓰신 열알기 망고라고 하는 이 곡도 굉장히 좋아요. 그 박지원의 열알기라고 하는 아, 네. 작품은 뭐랄까 되게 미래적인 방식으로 각색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러한 좀 어떤 실험적인 희곡뿐만 아니라 아주 서정적인 희곡들도 많이 냈고 거의 유명한 희곡상을 다 받으신 작가님이기도 해서 작품집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삼식 작가의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 요즘 희곡의 흐름도 어느 정도 한 경향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소설을 쓰려면 오히려 그 비소설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에세이를 적으려면 오히려 소설 같은 게 도움이 되는지. 아, 저는 이번에는 자기계발서가 도움이 됐어요. 네, 저는 자기계발서도 많이 읽거든요. 그 이유가 자기계발서에는 희망이 담겨져 있는데 그 자기계발서는 그래서 회사원들이 많이 읽어요. 왜냐면은 회사원들이 삶의 절부적인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역행자 뭐 이런 거나 네, 다 회사원들이 많이 읽는데 저는 글 쓸 때도 되게 절망적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그래서 자기계발서 많이 읽었던 게 이 지금 쓴 에세이에도 나왔고 네, 그래서 저는 자기계발서도 추천드리고 뭐 소설을 읽어도 뭐 에세이로 쓸 때 내가 이 소설에서 여기 인상 깊었는데 하면서 그런 거 인용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에세이에서 중요한 거는 에피소드를 모으는 거 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또 있으실까요? 네. 또 작가님 뭐 2부에서 네. 전자책과 관련된 좀 출간 어떻게 하는지 직접 또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신 거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1부에서 못 하시는 이야기 있을까요? 이 친구 글쓰기 관련해서. 디프리 때 얘기할게요. 그런 식으로. 네. 저도 취미로 글쓰기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저의 글쓰기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걸 저도 좀 까마득하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아마 친구가 잘 썼기 때문에 책의 세계에 빠져든 게 아닌가 그런 요즘에 이렇게 회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언제라도 꺼내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잖아요. 나를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빠져드는 한 어떤 절대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자아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굳건하게 있던 게 아니라 저 책이라고 하는 대상과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새롭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듯한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건 그래도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조금 더 글을 쓴다면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돌이켜보건대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네가 예전보다 나은 사람이 됐냐? 라고 하면 제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니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은 그렇고요. 작가님께서 오늘 전달해 주신 이 내용도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됐습니다. 네. 오늘 1부 내용은 그러면 이렇게 마치고요.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김현주 작가님께 박수